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어느덧 126회 시험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네요. 시험 보시기 전에 질문들이 조금 많아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짧고 굵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법 반영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사원 등록, 급여관리, 연말정산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다라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사원 등록입니다. 사원 등록에 우리 부양가족 등록 어떻게 할 거냐. 부양가족은 우리가 이렇게 화면 보시면 기본공제란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출산 입양,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생긴 게 6세 이하 보육수당 대상자 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주민번호를 쓰니까 기본공제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데 소득 제한에 걸렸냐 안 걸렸냐를 먼저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소득공제, 그래서 소득에서 공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빼주시게 되면 소득 금액이다라고 하는 게 산출이 됩니다. 그렇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무조건 소득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516만 원, 사적연금은 1,50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516만 6,666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하여야지만 내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자, 기타 소득은 소득 금액,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죠.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소득이고, 일반 강연료나 원고료는 필요경비로 60%,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상금으로 받는 게 있죠. 경연대회 같은 데 나가서 상금으로 받는 것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이 부분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자 배당 소득은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소득 제한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를 조금 해주시고, 그래서 기본공제를 쓰실 때는 기본공제 쓰실 때 이것도 질문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장애인인데 19살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으로 입력해야 될까요? 여기 20세 이하로 해야 될까요? 1순위는 나이 기준입니다. 1순위는 나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2순위 추가 공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이를 초과했다, 24살이다. 그럼 여기가 기본적으로 부라고 나오니까 그때는 추가 공제 여부를 반영해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란 절대 건들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녀란은 자동으로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녀세액 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나이에 맞춰서 체크가 되는 거니까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출산 입양. 선생님, 출산 입양에 이전에 자녀들도 체크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 둘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셋째를 출산을 했다. 그러면 출산 입양은 셋째만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 출산 입양한 경우만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산 입양은 올해에 출산 입양했을 경우에만 입력을 해주시고, 자녀의 수를 세서 자녀가 한 명 있었다 원래, 그런데 한 명이 올해 출생을 했다 그러면 둘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세 이하 보육수당 대상자 수 부양가족 불러오기. 네,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6세 이하의 자녀의 수를 불러오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불러와져 있어야 급여관리에서 자녀 보육수당을 첫째냐, 둘째냐, 셋째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에 따라서 공제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급여관리 문제에서 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원 등록 메뉴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원 등록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 관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급여 관리에서는 우리가 수당 공제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 야간 근로 수당, 항상 제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해도 자꾸 질문들을 하세요. 선생님, 비과세인데 어떻게 할까요? 과세인데 어떻게 할까요? 과세인데 그러면 비과세에다가 그냥 넣어도 되나요? 넣어도 됩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 줄 거예요. 계산을 해 줄 거니까 야간 근로 수당은 무조건 그냥 비과세로 놓고 입력을 한다.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이냐 아니냐의 구분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야간 근로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는데, 만약에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이 과세인 경우, 이때는 부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때는 부로 바꾸고 밑에 과세로 다시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을 추가로 입력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간 근로는 과세 비과세 따지지 않는 거고,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인 경우에는 추가로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야간 근로 수당 올해 세법 바뀐 거는 월정 금액 260만 원 이하인 직전 연도 총 금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식대 자가운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출산 보육 수당, 육아 수당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까 사원 등록에서 이 6세 이하의 대상자를 불러오기를 해주셔야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은 1회인지 2회인지 나올 거니까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국외근로도 마찬가지 사원 등록에서 국외근로를 체크를 해 주시고 넘어오셔야 되고, 해외 원양어선이라든지 건설 노동자인 경우에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에서 일단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지 될 것은 얘예요. 나이 제한, 소득 제한.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 교육비에 소득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육비 소득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육비는 직계존속의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뺀 직계존속의 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먼저 일단 보험료, 나이 제한, 소득 제한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비와 교육비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기본 전제로 두고 보험료에서는 일단 저축성 보험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납입액보다 환급액이 훨씬 더 큰 경우, 그때는 저축성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의료비에서 산후조리원이 있는 경우에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이 한도예요. 200만 원이 한도. 그 다음에 안경 콘택트 렌즈 1인당 50만 원이 한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산후조리원이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산후조리원과 의료비가 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산후조리원도 있고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일반 의료비가 같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별도로 아래에 추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비에서 첫 번째 줄에다가는 산후조리원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럼 산후조리원만 입력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다시 추가로 국세청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의료비, 국외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안 된다라는 거, 건강증진 의약품 안 됩니다. 치료 목적의 한약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네,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에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초중고 대학교 본인 학원비 모두 다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영유아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고, 올해 들어간 거 초등학교 1, 2학년은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영유아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학원 본인만 되는 거고, 교복 50만 원이 한도니까 당연히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현장 체험 학습비도 30만 원 한도 있는 건 무조건 숫자 있는 한도는 당연히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아마도 이 학원비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금 계좌는 이렇게 밑에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연금저축, 그래서 퇴직연금 있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2번이 빠져 있어요. 2번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고, 개인연금저축이 있으니까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칸에도 퇴직연금, 연금저축이 있는데, 얘는 문제상에서 얘가 주어질 거예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게. 이게 주어져 있으면 그때는 위에다가 쓰시는 게 아니라 아래에다가 써주셔야지 되는 거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표현이 없으면 위에 자기 칸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계좌번호 쓰실 때 마이너스, 뭐 하이픈 표시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만 입력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은 연간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기부금, 우리가 전액공제 기부금이 있고 일반 기부금이 있는데, 우리 기부금은 기부금란에다가 입력을 하실 건데,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금 조정이라는 데로 들어가셔서 기부금을 먼저 입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셔서 공제금액 계산이라는 탭을 눌러서 반드시 공제금액 반영해 주시고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부금은 반드시 입력하시고 조정까지 끝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것도 논란이 엄청 많은데, 신용카드에 그냥 학원비 무조건 공제 가능하다. 학원비 무조건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다. 선생님, 영유아 대학생, 그냥 학원비 신용카드는 무조건 공제다. 대신에 교육비랑 공제 여부를 따지셔야지 되는 것 뿐이에요. 교육비에서만 우리가 학원비가 공제가 되냐 안 되냐를 따져주셔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 신용카드 사용에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되고, 의료비 무조건 중복 공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보험료 중복 공제 안 되니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선박, 중고차는 대신에 10%.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개별 소비세 대상은 무조건 공제 안 된다라는 거, 공과금 개념 있는 것들 무조건 공제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정근무지 입력할 때 세액을 결정세액 입력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소득명세에 종전근무지를 입력을 하실 때 이 마지막에 기납부세액을 입력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기납부세액란에다가 입력하더라도 반드시 여기는 뭐로 입력해야 된다? 결정세액을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전근무지는 반드시 결정세액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소득공제 판단 기준 해서 교육비에서 소득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에 입사를 했다. 그런데 6월 이전에 지출한 것들은 다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기부금하고 연금저축만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들은 다 근로기간에 지출한 부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본인 것만 공제가 가능한 거. 그래서 정치자금, 주택자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 대학원, 고향사랑기부금. 이거는 본인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 중복 공제는 의료비. 네,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마찬가지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고 교육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다가 한 줄을 더 넣어 드릴게요.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예체능 학원비도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고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초중고대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고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교복 구입비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요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조금 두시고 혼인세액공제라는 거 부양가족 탭에서 혼인세액공제 본인란에다가 여기에서 2024년서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했을 때 1회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혼인세액공제는 이렇게 부양가족 탭에 오셔서 입력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 반드시 입력이 다 끝났다. 모든 탭들의 입력이 다 끝났다. 그럼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반드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주셔야지만 여기에 숫자들이 주르륵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 버튼이 별도로 없으니까 항상 입력 끝나고 나면 줄바꿈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입력이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에 여기 가셔서 여기 있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는 거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지만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모두 불러와지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험 화이팅!